자, 오늘은 특별히 김수영 시인의 시세계와 창작 방법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김수영의 생애와 작품세계 그리고 그의 대표작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시를 쓰면서 김수영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를 쓰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시를 읽으면서 몇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보면서 또 시를 읽으면서 대체로 시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우리가 보통 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서정시입니다. 서정시가 가장 기본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서정시가 뭐냐? 서정시는 서정, 풀서자의 뜻정자입니다. 마음을 풀어서 다시 말하면 마음을 드러내는 시. 마음을 드러내는 시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을 드러낸다는 게 그럼 뭔 말이냐? 그걸 좀 더 시학적으로 말하면은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는 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사물을 본다. 그게 내 마음. 아니 꽃을 보고 이게 식물이다. 그거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꽃을 보니까 이게 꼭 어여쁜 아가씨 같이 나는 느껴진다 이거요. 그거 주관이죠. 그러니까 서정시는 궁극적으로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으로 본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시의 기본 바탕은 어떤 사물을 내 마음으로 본다라는 것은 좀 고급스러운 말이고 사실은 주관적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꽃을 보고 식물이 아니라 이것은 어린이의 웃음소리다 라든지 또는 누구의 얼굴이다 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서정시가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서정시가 조금 이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 시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형식, 또 하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물은 어떤 것을 그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도 시라는 어떤 형식의 그릇 속에 마음을 담는 것이라 그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 작품은 늘 형식과 내용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정시에도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형식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자유시라든지 정형시라든지 해서 그 형식이 있긴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 형식 속에는 리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표현하는 방법에 예를 들어서 비유도 있고. 그런데 내용,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는 자연을 내용으로 담을 수도 있고. 그럼 요즘 현대같은 문명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문명사회다. 또는 문명사회, 어떤 문명사회. 이것을 내용으로 담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담을 수 있느냐? 요즘 참 정치적으로 복잡한데 이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걸 내용으로 담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를 내용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내용으로 담는다, 문명을 내용으로 담는다, 아니면은 바로 정치 사회 이런 것을 내용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것은 바로 형식, 뭐 변함이 없다기보다 그릇은 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릇 속에 자연이냐, 문명이냐, 사회냐 여기에 따라서 종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 순수 자연을 담을 때 그런 것을 보통 우리는 순수 서정시라고 말합니다. 순수 서정시라고 말해요. 그럼 문명을 담는다. 그러니까 과학 문명 그걸 내용으로 담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순수 서정시라 않고 문학사에서 그것을 모더니즘시라고 말합니다. 모더니즘시라고 말해요. 그럼 사회 문제를 내용으로 담으면 어떻게 될까? 사회 문제를 내용으로 담는 시를 무엇 시라 한다? 그것을 리얼리즘 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는 리듬과 형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요즘 우리가 늘 시학에서 말하는 메타포를 사용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비유법 다 썼습니다. 예수님도 썼고 그 다음에 동양에서 이태백이도 가장 많이 쓴 것이 바로 리듬이고 메타포, 은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리듬과 메타포를 쓰는 것은 불변의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럼 문제는 순수 자연이냐, 문명이냐, 사회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고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명을 다룰 때 주로 도시 문명이라든지 문명의 문제점이라든지 과학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적으로 다루는 시가 모더니즘 시입니다. 그런데 또 사회 문제, 계층 문제, 이 정의의 문제 이런 문제가 또 있죠.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그것을 우리는 리얼리즘, 사실주의 시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김수영의 시세계, 김수영이 어떤 사람이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김수영 들어갑니다. 자, 김수영이 어떤 사람이냐? 좀 생애를 잠깐 보겠습니다. 1921년에 종로구 서울 태생입니다. 8남매 중 장남이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인간은 작품을 표현할 때 자기 인생을 상당 부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인, 어느 작품을 연구하고 분석할 때는 그의 생애, 그의 삶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4년에 조양유치원에 입학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보세요. 1924년에 유치원에 들어갈 정도면 상당히 먹고 살만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김수영의 그 할아버지가 500석직이 아주 갑부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먹고 살만했죠.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8년에 공립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먹고 살만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1935년에 경기도립 상고보에 응시하나 장티버스 등 질환으로 설린상업학교 전수부 입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물론 뭐 그 당시도 인문계도 있고 뭐 공업계도 있고 한데 왜 상고 그것도 전수부에 들어갔을까?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생애를 통해서 그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김수영이 어려서는 잘 살았는데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가 대를 여는데 싹 망했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학교를 못 들어가고
설린 상업학교 전수부를 들어가게 됐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김소월도 사실은 가난해가지고 상과에 갔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어머님들도 다 가정을 생각하고 더구나 장남인데 생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씻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상고에 다니는데 이 사람이 영어하고 주산하고 미술에 아주 우수한 성적이었어요. 이게 앞으로 이 사람 생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나중에 이게 써먹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이후에 도일해서 어디 예비학교를 다니다가 포기하고 연극연구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또 연극을 그 당시 했다니 배고픈 걸 듣겠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가 1943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학병에 끌려가기 싫어서 귀국해서 고모집에 머물다가 또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영일 수하의 조연출도 맡았다. 그러니까 이제 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식구들 데리고 만주로 떠납니다. 길림성에서 거기 있으면서 또 거기서도 또 연극을 했다. 그러니까 김수영은 초기에는 연극을 주로 한 사람입니다. 또 연극을 좋아했고. 그러자 1945년 광복이 되니까 가족들을 잃고 귀경을 했는데 그가 이제 그 연극에서 벗어나서 시인으로 전환한 것은 1946년 시 묘정의 노래라는 시를 발표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연극을 걷어치우고 시를 전념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연대 영문학과에 편입했다 하는데 그것도 다니다 그만두고 영어학원 강사 통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 6.25 사변이 터집니다. 근데 6.25 사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시골로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이 사람은 서울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 그만 이북에서 내려온 이런 북한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결국은 문화공작대라는 이름으로 의용군에 강제 동원돼서 평양 순천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몰래 도망쳐 나옵니다. 구사일생으로 탈출해서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때 서울에서 경찰에 체포당합니다. 왜냐면은 그 공산당에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체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감금이 됩니다. 근데 이때 그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가 유일하게 그 설린상고에서 잘 써먹던 영어를 거기서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통역, 거기서 통역 활동을 해서 다행히 포로 수용소에서 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50년에 석방이 되어서 그때부터 양계를 해가면서 시와 그 다음에 또 번역, 영어를 잘하니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하는데 주로 어떤 책들을 많이 번역했느냐면 그 20세기 유명한 영국 비평이라든지 하는 최근 비평 이론들을 많이 번역하면서 그가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모더니즘, 모더니즘 계열의 그런 시를 또는 이론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8년에 한국시인협회 수상을 하고 첫 시집이 59년 달나라 장난.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김수영 하는데 그 사람 생전에 쓴 시집은 시집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 달나라 장난이란 시 한 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68년 4월 부산에 열린 팬클럽 문학 세미나, 뭐 요즘도 뭐 한국문인협회 세미나도 있고, 뭐 창조문학협회 세미나도 있고, 또 팬클럽협회 세미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문학 강연회에 초청을 받아서 주제를 발표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 자기가 발표한 제목이 시여 침을 뱉어라. 이렇게 독특한 제목의 그런 제목의 문학 강연을 하면서 일야 유명한 사람이 또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 강의, 문학 강의 하면서 시어, 아니 시인들 다 모아놓고 시어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 뭔가 김수영은 좀 독특한 뭔가, 그리고 침을 뱉어라. 자기가 씻으면서 시어 침을 뱉어라. 뭔가 반항적이고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모습을 제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 문학사에서 문학 강연 하는데 문인들 모아놓고 시어 침을 뱉어라.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뭔가 독특한 김수영의 개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김수영이 어떤 시를 쓸까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68년, 네, 그러고서 며칠 지나서, 얼마 지나서 2월 15일 밤에 한잔하고 귀가하다가 문인들이 모이면 한잔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나하게 쳐가지고 얼쩡거리고 집을 귀가하다가 버스에 부딪혀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 날. 그래서 48세 나이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친지 모노들이 도봉산에 시비를 건립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생에 어쩌면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좀 시인으로 빛을 볼까 하다가 그러다가 간 거죠. 자, 문학작품 및 작품 경향. 그래서 그런 작품 활동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45년 이후 47년에 예술 묘정의 노래를 발표한 뒤 마지막 시 풀에 이르기까지 그가 발표한 시는 200여 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인 활동을 좀 했어요. 그게 김경련, 박인환, 이목원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란 합동 시집인데, 그 시집이 바로 이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그런 시집입니다. 그리고 김정민, 이인석, 이상로, 김춘주 등과 펴낸 평화의 증언, 뭐 이것은 뭐 일반적인 것이고, 그리고 죽은 후에 거대한 불이, 그리고 산문선집 바로 시어 침을 뱉어라, 김수영 전집 뭐 있는데, 번역서로 21세기 문학비평론, 까미위의 사상과 문학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81년에 이 민음사에서 김수영 문학상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김수영을 연구하는 대학원에서 석박사 논문이 많이 나옵니다. 100여 편 논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겨우 200여 편밖에 시를 쓰지 않았는데, 그건 윤동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동주 시는 60편인가 70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김소월은 어떠냐? 김소월도 진달래꽃 시집 한 권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사실은 시를 많이 썼다, 시집을 많이 냈다고 해서 문학사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몇 편을 썼어도 정말 그 역사에 남는 그런 그 시를 남길 수가 있다 하는 점이죠. 이 점을 우리가 이 김수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참 시를 쉽게 쓰고 있는데 좀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내 마음 아니냐, 그래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누가 말립니까? 시 쓰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경솔하게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써서 이런 그 오래오래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시를 쓰는 노력이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의 초기 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는 1949년 합동 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그런 걸 통해서 주로 이 모더니스트로서의 각광을 받습니다. 이 모더니즘 시, 아까 말했죠. 이 모더니즘 시는 바로 문명 비판 이런 쪽입니다. 어떤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이런 입장이고 아주 굉장히 좀 지적이다.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써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공자의 생활란. 뭐 그에 뭐 웃음도 있고 토끼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1950년 바로 6.25를 지나면서 후반부터는 이 모더니즘 시에서 사회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시를 많이 씁니다. 그게 유명한 달나라 장난이란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고 병풍, 눈, 폭포 이런 작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완전히 이제 막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이 1960년 4.19 혁명입니다. 이 4.19 혁명 때 시인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훈 씨도 아주 순수한 시를 쓰다가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혁명적인 시를 썼습니다. 박두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아주 혁명적인 이런 것에 앞장선 대표적인 시인이 바로 김수영입니다. 그러니까 박두진이라든지 조지훈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좀 일시적이었는데 이 김수영은 아주 뭐 철저하게 그때부터는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에서 리얼리즘 시로 바뀌어지게 되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김수영이다 이렇게 봐야겠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유일하게 그 세미나 주제로 발표한 이 시어 침을 뱉어라. 도대체 시어 침을 뱉어라 이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참고로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시작 태도는 무엇이냐 하는 건데, 이 사람의 그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 문장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인용하고 인상 깊게 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거기 인용했는데, 시작은 시를 쓰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내가 시 강의하면서 머리로 쓰는 것은 학술적이고 그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가슴으로 써야 된다 했는데, 이 사람은 머리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수 시인들이 말하는 가슴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이거 온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시는 온 몸으로 쓰는 것이다. 머리로 쓰는 것도 아니고 가슴만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온 몸으로 쓰는 것이다. 그럼 온 몸으로 쓴다는 게 뭔 소리냐? 구체적으로 얘기는 골치 아파요. 그러나 굉장히 아주 그 선언적이고 선동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머리로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걸 달리 좀 해석할까요? 머리로 쓴다는 것은 지적으로 쓰는 것이죠. 머리로 쓴다는 지적. 주로 모더니즘 시예요. 머리로 쓰는 것. 가슴으로 쓴다? 그것은 순수 시예요. 그러니까 머리. 이것은 지적인 시입니다. 지적인 시.
되게 모더니즘식가 그러세요.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가슴, 이건 순수시입니다. 가슴으로, 느낌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머리와 가슴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뜻입니다. 지적으로만 이성적으로 쓸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써야 된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온몸으로 써야 된다. 온몸. 그럼 이 온몸이라는 게 뭔 소리일까? 결국 온몸이란 머리와 가슴을 합친 것이 온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그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내용과 형식이라고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온몸으로 쓴다는 게 뭐냐? 더 내용은 언제나 바뀌다 되고 너무 많은 자유가 없다는 말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쓰는데 그 온몸으로 쓴다는 것이 뭔 소리냐? 자유를 호소하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시의 축적이 진정한 민족의 역사의 기점이 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참여시의 효용성을 신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여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를 쓰면서 이런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까? 시인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열심히나 시나 쓰고, 예술가는 자기의 어떤 예술의 터전에서 열심히 예술을 해야지, 요즘 정치가 개판이라고 나도 거기 뛰어들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인은 조용히 연구만 시만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개판이니까 나도 시내 나가서 데모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1960년대도 그것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나가서 정치까지 해야 되냐, 아니면 열심히 여기서 작품으로 저항할 것인가, 데모를 하더라도 작품으로 데모를 할 것인가, 나가서 온몸으로 데모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두 개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으로 데모를 해야 한다 하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소리냐, 조금씩 앉아서 작품으로 나불대지 말고 가서 나도 뛰어야 된다, 시인도, 이게 있습니다. 어쨌든 작품으로 데모를 하든, 운동장에 나가서 거리에 뛰어나가서 데모를 하든, 이러한 예술 경향을 우리는 참여 문학이라고 합니다. 참여시, 참여 문학. 그래서 이 사람은 온몸으로 한다? 그 얘기는 결국 뭐 작품으로도 참여를 해야 되지만 나가서 필요하면은 데모도 해야 된다. 이게 4.19 혁명에서 그가 깨달은 교훈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의 온몸의 시는 바로 그런 거였고, 그리고 이런 자유를 실천하려면은 모험이 따른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정치적 금기에 묶여 이 자유의 이행이 용기가 없는 시인의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한다. 이 침을 뱉어라, 시오 침을 뱉어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침을 뱉어라 하는 것은 뭔 소리냐, 자유의 이행에 용기가 없는, 그러니까 자유를 쟁취하는데 용기가 없이 맨 순수 시나 읊조리는 놈들 얼굴에 침을 뱉어라, 그런 소리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러면서 이 자유를 쟁취하려면은, 그런 혁명을 하면 고독하다. 왜냐하면 피를 흘려야 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들이 그의 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김수영의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시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시의 형식은 내용에 의지하지 않고 그 내용의 형식에 의지, 그러면서도 그것을 문화와 민족의 인류에게 공헌하는 평화를 공헌하는. 자, 그래서 내용과 형식, 현실성과 예술성의 이 자유로운 창조를 추구한 것이 바로 그의 시 사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